말씀드린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기름값이 오르겠지라는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캥거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 시점 가장 중요한 미국 주식 암호화폐 시황 및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점령한 지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와 트럼프가 가진 진짜 계획에 대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이걸 이미 끝난 이슈처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사태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이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 잡혀간 드라마가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판을 뒤집을 거대한 에너지 잭팟의 뇌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남미의 한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작정하고 설계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전면적인 재편이고 그 과정에서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새롭게 깔리고 있다는 신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변화가 유가와 기업 실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시계를 잠깐 지난달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어요. 벌써 한 달이 넘은 사건인데 이게 왜 지금 다시 중요해졌을까요? 이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은 냉정하게 상황을 복기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남미에서 쿠데타나 정권 붕괴가 일어나면 우리가 자동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은행 문이 닫히고 마트가 약탈당하고 환율이 수천 %씩 폭등해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릅니다. 오히려 마두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보다 경제가 더 질서 있게, 그리고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독재자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맥경화를 뚫어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지난 1월 말 단 한 달 만에 시장에 푼 달러가 무려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래 달러가 없어서 암시장에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현찰이 쏟아져 나와서 환율 발작을 강제로 진정시켜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유회복과 복권을 허용하는 사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마두로 정권 시절 고문실로 악명을 떨쳤던 엘리코이 감옥을 전격 폐쇄하면서 억울하게 구금돼 있던 시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6년 만에 다시 카라카스 공항에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준비 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체포된 지 불과 4주 만에 전쟁터가 되어야 마땅할 나라에 미국 여객기가 뜨고 감옥문이 열리고 은행의 달러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단히 치밀한 각본을 짜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며 나라가 정상화될 수가 없거든요. 움직임이 너무나 질서정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월가의 전문가들이 소름이 돋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정권 교체, 영어로 레짐 체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월가와 지정학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포획, 즉 레짐 캡처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의 주인인 사장만 강제로 갈아치우고 그 아래에 있는 임원진 경비 시스템 자금 관리 부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사의 대주주만 미국으로 완전히 교체해버린 거예요. 마두로는 사라졌지만 그 밑에 있던 관료들이나 행정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 채 로드리게스라는 새로운
하지만 미국의 말을 잘 따르는 관리자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으로 생각하면 독재자를 체포했으면 그 사람의 핵심 라인들을 전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 방법을 선택한 걸까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돈의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야 공장도 돌리고 물류비도 낮추고 물가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 셰일오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 단가도 점점 오르고 있고 무작정 더 파내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가들이 찾아낸 해답이 바로 베네수엘라인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3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마두로가 정치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제대로 팔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석유 자산이 시장에서 잠겨 있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자신들의 통제 아래 시장에 풀고 싶었던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유가를 배럴당 $50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에요. 유가가 $50 선에서 안정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지표도 예쁘게 나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원유의 종류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미국 텍사스에서 나오는 셰일오일은 매우 가볍고 맑은 경질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아주 끈적하고 무거우며 황성분이 많은 중질유예요. 이건 기름기 가득한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원래 이 묵직한 스테이크, 즉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건설된 시설들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중질유를 분해하는 최첨단 설비를 잔뜩 지어놨는데, 그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중질유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사오거나 경질유만 처리하면서 효율이 크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 텍사스의 경질유와 베네수엘라의 중질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 정유 공장들이 최대 효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에너지 패권의 완성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미국만 좋은 것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마두로가 아니라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틈타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왔습니다. 공식적인 무역 루트가 아니라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리는 위성 추적이 되지 않는 선박들을 이용해서 몰래 실어 날랐어요. 그리고 이 원유를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들, 업계 용어로는 티포트라고 부르는 곳들이 받아서 가공했습니다. 중국 티포트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아니라 아스팔트 원료인 역청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수입한 다음 이것을 정제해서 휘발유나 디젤로 만들어 시장에 팔아왔어요. 원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낮으니까 중국 정유사들이 찍어내는 석유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쌌던 겁니다. 이 저가 물량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뿌려지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그동안 극심한 경쟁 압박을 받아왔던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미국 재무부가 즉각 제재 완화 라이선스, 즉 거래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베네수엘라 기름을 사고 싶다면 미국에 법인을 둔 회사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금은 미국이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명문화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동안 뒷구멍으로 싸게 사오던 기름줄이 딱 끊긴 겁니다. 이제 중국 정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죗값을 주고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원가가 올라가겠죠. 중국산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정유사들의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제 마진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이른바 거부의 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 즉 페트로 위안을 만들려는 꿈을 아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원유가 다시 달러로 결제되기 시작하면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한층 더 강력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름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베네수엘라 정부 주머니로 바로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 계좌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팔아받은 돈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에 만들어진 특별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카타르냐고요? 카타르는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나 탈레반 같은 세력들과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독특한 중립지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의 압류 명령이 상대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 사법 환경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 세계에 갚아야 할 외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500억 달러가 넘어요. 만약 석유 판매 대금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연결된 계좌에 꽂히면 빚쟁이들이 달려들어서 법원에 압류 신청을 걸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재건이고 뭐고 그 돈이 전부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카타르에 보관하면서 이 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한 식량이나 의약품 구매에만 쓸 수 있고 미국이 허락한 인프라 공사 대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관리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현찰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바우처나 쿠폰처럼 용도를 철저하게 제한해서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권 포획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쪽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거니까요. 이 지점에서 월가의 하이에나들, 바로 부실채권 투자자들이 등장합니다. 망해가는 나라나 기업의 빚문서를 휴지조각 가격에 사들인 다음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원금의 이자까지 뜯어내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 투자자들은 마두로가 체포되기 훨씬 전부터 베네수엘라 국채를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저건 망했어, 저 채권은 쓰레기야 라고 할 때 1달러짜리 채권을 10센트, 15센트에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런데 마두로가 체포되자마자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40센트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수익률이 200%, 300%가 난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미국이 관리하니까 언젠가는 빚을 갚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거예요. 게다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해외 자산 중 가장 알짜배기인 미국 정유사 시트고를 매각해서 빚잔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월가 법무법인들이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이런 부실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와 기업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그룹은 미국, 멕시코만 연한 정유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발레로 에너지가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진류 처리 설비, 즉 스테이크를 요리하는 부엌을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원유를 비싸게 사와서 마진이 빡빡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상대적으로 싼 중진류가 쏟아져 들어오면 원가는 확 떨어지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시장 가격대로 받으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크랙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원유의 매입 가격과 정제된 제품의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크랙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정유사들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유전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고철 덩어리 수준입니다. 10년 넘게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파이프는 녹슬고 펌프는 고장나고 원유가 새어나와서 주변 호수가 시커멓게 변할 정도예요. 생산량을 늘리려면 이 설비들을 전부 수리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이미 대부분 나라를 떠났습니다. 결국 기술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해요. 헬리버튼 슐럼버거 같은 글로벌 유전 서비스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를 받고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그 녹슨 파이프를 갈아 끼우고 펌프를 재가동시키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를 따낼 겁니다. 이것은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사예요. 마치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리스크도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로드리게스라는 임시 지도자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에는 여전히 마두로를 추종하는 강경파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 조직이 100% 장악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게릴라 세력이 송유관을 폭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생산 재개 속도가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크립이라는 개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독재자만 제거하고 나올게 라고 시작했다가 상황이 꼬이면서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자금과 군사력을 투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목격한 패턴이 그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왜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 뒤치다꺼리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무시하지 못할 지정학적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쿠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무상으로 원유를 지원받으면서 경제를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파이프를 잠가버렸잖아요. 쿠바 입장에서는 지금 발전소를 돌릴 기름이 없어서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카리브해 전체가 불안해지고 또 다른 난민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이 방향은 걸을 수 없는 대세예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이 흐름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셔야 할까요? 복잡한 변화 그래프 말고 실제로 화면 앞에서 체크하면 되는 기준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라이선스가 발급됐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1월 말에 일반 허가 46호, 2월 초에 47호가 연속으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와 거래해도 좋다. 단 우리가 정한 조건을 철저히 지켜라 라는 공식 신호예요. 이 허가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거래 가능한 품목이 늘어날수록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다음으로 유가 흐름을 모니터링 하실 때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WTI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를 함께 관찰하세요. 베네수엘라 같은 중진류 공급이 늘어나면 미국 정유사들의 마진이 개선되면서 관련 주가들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뉴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티포트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은 곧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같은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돌아온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뉴스의 톤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범이 석방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로드리게스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유화책을 쓰는 군화 개방 속도가 빨라지겠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야당 인사가 다시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내부 통제가 불안한가 리스크를 재점검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해석을 연결하는 이 훈련이 결국 진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란입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원유가 막히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더 풀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전략적 완충제라고 하는데 이 완충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의 감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정치 드라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슈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 중 하나예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몰래 흘러가던 저가 원유가 차단되고 미국으로 향하는 공식적인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부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그 과정에서 부실 채권 투자자들과 미국 은행들이 수수료와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유전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미국의 서비스 기업들이 대거 투입되고 중진류를 처리할 수 있는 미국 정유사들은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치 뉴스의 톤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범이 석방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로드리게스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유화책을 쓰는 군화 개방 속도가 빨라지겠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야당 인사가 다시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내부 통제가 불안한가 리스크를 재점검해야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해석을 연결하는 이 훈련이 결국 진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기름값이 오르겠지라는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오히려 유가는 트럼프가 원하는 배럴당 $50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진짜 수익은 그 기름을 퍼올리고 나르고 정제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기업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유와 석유화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입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읽어내는 싸움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내 몫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분석이 투자자분들의 안목과 확신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모두가 현명한 투자로 각자의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낸셜 캥거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